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감염된 같은 학교 5학년 친구와 교실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폐쇄됐고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청와대가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을 포함한 안보 라인의 재편도 함께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중 인사들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20여 개 국가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비판을 해온 미국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이 이제 한나라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법 시행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미중 간의 갈등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한국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실상 국경을 차단했던 유럽 국가들이 넉 달 만에 외국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로 입국이 가능할지는 유럽 각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되었습니다. 대전 천동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감염된 같은 학교 5학년 친구와 교실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부모들이 또 한 번 불안해질 만한 소식인데요. 해당 학년 모두에 대한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에서 24일 사이 등교한 대전 115번 확진자 A군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입니다. 한 명은 A군과 같은 반이고 다른 한 명은 A군과 같은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대전시는 학교 안에서 밀접 접촉으로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학교 5학년 학생 모두를 검사할 방침입니다. 새로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교내에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사례입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115번 확진자 A군과 밀접 접촉한 학생은 같은 반 25명을 포함해 100명이 넘는데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의 형인 114번 확진자는 충남중학교 3학년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교내 전파까지 현실화된 가운데 대전 지역 모든 학교의 등교 수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은 10,000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이번에 확진자가 나온 천동초등학교를 포함해 학교 14곳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일대 학원 107곳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광주의 한 절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은 다단계 업체 사무실과 암호화폐 설명회장을 거쳐 전국으로 퍼질 위기입니다.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는 깜깜이 감염입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부터 출입문까지 방역이 한창입니다. 이 건물 10층 사무실은 폐쇄됐습니다. 다단계 업체로 알려졌는데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감염 경로를 시간 순으로 봤습니다. 광륵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는 60대 B씨와 광주의 한 한방병원을 찾았습니다. B씨는 다단계 사무실 오피스텔을 갖고 여기서 C씨와 D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D씨는 지난 28일 목포 암호화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 72명 중 25명이 다른 지역에서 왔다 돌아가 또 다른 확산이 우려됩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B씨는 다단계 사무실에 간 것을 숨겨 조사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만약 계속 이동 경로와 접촉자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이들의 동선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깜깜이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2명도 광역사에서 나온 첫 확진자 A씨도 깜깜이 감염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전국적으로 깜깜이 감염의 비율은 전체의 11.5%. 역학조사가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장관 인선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임 논의까지 동시에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사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추진력 있는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습니다. 앞서 교수 출신인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은 퇴임사에서 권한보다 짐이 무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통일부 장관 인선과 함께 대북 라인의 중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후임 논의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정의용 안보실장이 교체된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로 이동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서 원장 역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서 원장은 정 실장과 함께 대북 특사로 제안됐다가 공개 거절되기도 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오늘은 홍콩의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주권 반환일을 1시간 앞둔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홍콩 국가보안법이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반중 인사들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서방 20여 개 국가는 홍콩 보안법 시행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발효됐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어제 162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직후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어제 오전 9시 전인대 상무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가 관영신화통신을 통해 어젯밤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규정하고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 보안법은 또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합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은 법을 위반한 극소수만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 central government could turn a blind eye to such threats to sovereignty and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risks of subversion of state power. 서방 20여 개 국가들은 홍콩 보안법의 일방적 시행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997년 홍콩이 반환될 때 50년 동안 홍콩의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한 영국과 중국의 공동선언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We will be looking at the law very carefully. We will want to scrutinize it properly to understand whether it's in conflict with the joint declaration between the UK and China. 영국 정부는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은 계속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밀어붙이자 미국 백악관은 한나라 두 체제, 이른바 일국양제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법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당장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부터 중단시켰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백악관의 구체적인 입장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 성명을 통해 중국이 홍콩을 한국과 한 체제로 다루고 있다면서 미국도 그렇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국가보안법 시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억압하는 조치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야만적 법안이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억압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는 홍콩이 그동안 누려온 수출 관련 특별 대우를 곧바로 중단시켰죠.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출 허가 예외를 포함해 홍콩에 특혜를 주는 상무부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국방 장비의 홍콩 수출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과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홍콩 무역 흑자가 한 해 3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 기업 290여 곳이 홍콩에 지역 본부를 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조치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갈수록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좀 짚어보죠.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경고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은 매우 불안한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면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파우치 박사의 말입니다. We are now having 40,000+ new cases a day. I would not be surprised if we go up to 100,000 a day if this does not turn around.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최소 10% 증가하고 있고 17개 주가 경제 재가동 계획을 중단하거나 접었습니다. 또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등 북동부 3개 주는 플로리다와 텍사스를 비롯해 16개 주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해 14일간 격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지역이 종전 8개 주에서 엿새 만에 배로 늘었습니다. 또 다음 주말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엘라베마주 유세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취소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유럽연합이 일부 국가 여행객들이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4개 나라가 포함이 됐고 미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유럽연합의 권고사항이고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각 회원국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EU 회원국들이 현지 시간 7월 1일부터 14개 국가 국민들의 유럽 입국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태국 등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EU 평균보다 적은 14개 나라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 겁니다. 중국 여행객의 경우 중국 정부가 유럽 시민들의 중국 여행을 허용하면 EU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이 해외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건 지난 3월 금지 조치 이후 약 넉 달 만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한국 여행객의 유럽행이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합의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입국 허용 여부는 EU 국가별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여행길이 뚫려도 일정 기간 의무 격리를 거쳐야 하는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발 여행객은 EU 회원국에 곧바로 입국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각종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코오롱그룹 이웅열 전 회장 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전 회장 측 요청으로 하루 미뤄져서 어제 열린 영장심사 결과가 기각으로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이용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옵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의 주성분을 허위로 신고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고 이를 숨긴 채 개발업체의 주식을 상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재판에 넘긴 뒤 이용렬 전 회장을 최종 책임자로 의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인보사를 믿고 구매한 환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한 이용렬 전 회장. 일단 구속을 피했습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성분의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인보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1년여간 이어진 검찰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지분을 모두 헌납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내놔도 이상직 의원 일가의 그룹 지배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노조에서는 직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노조는 이상직 의원과 이스타홀딩스 대표인 딸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주식을 포기하기로 한 이상직 의원의 딸 이수지 씨는 지주사 이스타홀딩스의 대표이자 이스타항공의 상무입니다. 이 의원의 조카들도 재무팀, 노무팀, 정비팀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스타홀딩스가 주식을 포기했을 때 최대 주주가 되는 BD 인터내셔널은 형 이경일 씨가 대표입니다. 이 의원의 또 다른 형과 누나는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스타항공 노무팀 과장인 이 의원의 조카는 자회사 이스타포트에서 사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룹을 지배한 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일 씨의 부인인 이상직 의원의 형수도 과거 관계사인 새만금 관광개발의 감사를 맡았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형수는 답을 피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 취재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주식을 헌납해도 지배력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친인척 명의의 주식이 남아있고 가족들이 임원으로 남아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스타항공에 대한 경영권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 대한 경영권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그런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는 임금 체불 문제가 더 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포기하면서 240억 원 넘는 체불 임금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은 마침 자택에서 나오는 이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수차례 연락드렸는데 왜 연락 안 받으세요? 의원님! 수차례 연락... 이 의원은 여전히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홍콩 보안법 시행을 강행을 한 중국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된 어제 중국에서는 인민해방군이 홍콩에서 국방 능력을 점검하는 모습을 공개도 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날 홍콩에서의 인민해방군 훈련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중국 인민해방군 홍콩 주둔부대가 어제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에서 높은 빌딩들 앞을 나는 헬리콥터나 바다 위의 함정들을 볼 수 있는데 홍콩의 상징인 빅토리아 항구 앞 바다에서 있었던 해상 수색 훈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있었던 날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반대에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날입니다. 또 전날에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이 저격수들의 실탄 훈련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잇따라 훈련을 하고 동영상을 공개하는 게 이 홍콩 보안법에 반대하는 홍콩 내 인사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경고나 시위 메시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관련 상황이 또 전해진 게 있습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한 내용인데 여전히 확진자는 없다는 거죠? 에드윈 살바도르 세계보건기구 평양소장이 북한 보건성이 제출한 주간 보고를 토대로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에 밝힌 내용입니다. 지난 4월 17일 이후 2달 만에 업데이트된 상황이 전해진 건데 6월 19일 기준으로 격리 중인 사람은 255명입니다. 이들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접경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 수입물자를 다룬 뒤 격리됐습니다. 또 지금껏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922명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살바도르 평양소장에 따르면 6월 초 북한 매체의 보도대로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의 운영이 재개된 상태이고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학교에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조만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한 날짜는 현재 조율 중인데 오는 7일 도착해 2박 3일 동안 머무는 일정이 유력합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비건 부장관은 미국 대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실무 협상은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번 방한 때 북한에 회동을 제안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을 제외한 재난지원금 정책이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30만 명가량으로 내국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개머리 해안에 있는 포문 일부가 다시 닫힌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북한이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달 19일 포문이 열렸는데 어제는 닫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됩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요.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198위 최하위였습니다. 2020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내용인데요. 평균은 2.4명이었는데 우리나라는 1.1명. 우리나라보다 이 수치가 낮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러시아에 자동차 엔진 생산 공장을 세우면서 유럽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기공식이 어제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중국 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해서 러시아와 유럽으로 수출을 했었는데 중국 생산 라인 일부를 러시아로 이전을 했습니다. 운용한 사모펀드에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업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직무 집행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국대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과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대학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된 지인의 뒤를 봐주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간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의 해당 경감에 대해 지위를 해제하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큰샘 박정호 대표가 어제 경찰에 소환돼 대북전단 살포 경위와 활동자금, 출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박상학 대표는 15년 동안 대북전단을 보냈는데 갑자기 왜 그러냐며 여기가 평양인지 서울인지 헷갈린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통일신라 말기의 사찰터로 추정이 되는 강원도 삼척 흥전리 사지에서 금동사자상이 나왔습니다. 여러 군데 부식이 진행됐지만 비교적 완전한 형태입니다. 불교에서 공양구로 사용되는 병향로 손잡이에 사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 서원을 포함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전국의 9개 서원에서 모레부터 세계유산 축전이 열립니다. 서원, 세계의 꽃이 되다라는 주제로인데요.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올해 새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 칸 영화제 공식 초청작인 연상호 감독의 반도가 해외 180여 나라에 선판매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190여 개 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네, 오늘부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적용을 받습니다.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가 됩니다. 더운 요즘 많이 찾고 있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오늘부터 편의점들이 일제히 판매를 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에도 본격적으로 풀립니다. 1인당 구매 제한은 없습니다.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라임펀드를 부상한 설계자로 지목이 된 인물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차츰 개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전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와 조업하실 때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고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 19도, 부산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N번방에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에 재유포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성착취물을 사서 다시 판매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된 것은 처음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윤 기자입니다. 트위터에서 N번방을 검색했습니다. 트위터 링크와 판매 1위라는 글이 뜹니다. N번방을 해시태그로 달았습니다. N번방 아동 성착취물이 재유포되는 겁니다. 26살 이모 씨가 박사방과 N번방에서 제작된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재유포한 혐의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이 씨는 지난 3월과 4월 아동 성착취물을 3,000여 개를 트위터 등을 통해 구매한 뒤 다크웹에서 되팔아 110여만 원의 가상화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영상 판매하신 건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네, 너무 힘들었어요. 다크웹을 일반 포토 사이트를 통해 접속할 수 없는 딥웹 중에서도 특수한 경로로만 접속되는 비밀 인터넷 공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이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나 N번방 운영자 문형욱과는 공범 관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주빈 씨와 원래 관계가 있으셨습니까? 구속영장이 성착취물 단순 재유포 혐의로 청구되거나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다크웹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수십 명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대형 주상 복합 건물 메세나폴리스 2층 음식점에서 불이 나서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60대 여성 1명이 왼팔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의 건물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부산 사하구의 한 도금 공장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모두 퇴근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도금 장비 등이 타서 소방서 추산 1,4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있던 도금용 수조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0분쯤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만경강에서 수영하던 45살 A씨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잠수부들은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강변에서 낚시를 하던 중 술을 마신 뒤 강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이란 검찰이 이틀 전인 지난 6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까지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살해한 혐의입니다. فعلی به هر حال امکان شرایط فراهم نباشه برای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قطعا ما این رو معتقدیم که در شرایط دیگه بعد از برکناری سمت این شرایط و این زمینه فراهم است که در هر حال مثل دیگر افراد و شهروندان تعقیب اون انجام بشه. 지난 1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타고 있던 차량이 미군 무인 공격기에 폭격을 당하는 CCTV 영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이란 시위대가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자 그 배후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지목했고 제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아오던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은 이란 국민들의 엄청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수십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복수를 외쳤습니다. 흥분한 군중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50여 명이 압사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반미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닷새 뒤인 지난 1월 8일 이란은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에 탄도미사일 20여 발을 쏟아부었습니다. 이처럼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 이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점점 더 고조됐고 6월 29일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인터폴은 정치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란의 적색 수배 요청 안건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역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Our assessment is that Interpol does not intervene and issue red notices that are based on political nature. This has nothing to do with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peace, or promoting stability. And so we see it for what it is. It's a propaganda stunt that no one takes seriously and makes the Iranians look foolish. 지금까지의 인터폴이나 미국의 반응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발부된 이란의 체포영장이 실효성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을 다시 꺼내든 이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환 한국외대 아랍어 통번역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도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방금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대이란 특별대표의 그 인터뷰 그 영상을 보셨다시피 이 미국은 이러한 이란의 행동에 대해서 익숙한 정치적인 선동이다, 프로파간다라고 지금 거의 일축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프랑스 본부에 둔 그 인터폴도 29일 그 성명서를 내면서 정치나 군사, 종교 또는 인종적 성격의 활동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게 인터폴의 원칙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수배 요청 오더라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어서 아마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란은 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을지 궁금한데요. 진짜 속내는 무기 수출 수입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를 끝내라, 이 같은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며칠 전에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성명을 내서 핵협상, 즉 이란과 그 핵협상이 지난 핵협상에 따르면 유엔 이란 무기금수 제재가 13년간 지속됐거든요. 근데 네. 그 이란 무기금수 제재가 올해 10월 종료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사우디는 공동으로 유엔의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란이 이러한 어떤 그 제재 연장에 대한 그 제지를 좀 하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고요. 또 대내적으로 미국이 지금 코로나나
아니면 미국 내 경찰이 흑인 시민을 또 경찰에 의한 흑인 시민 사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중국과는 또 갈등이 있고요. 이런 대내적인 혼란을 틈타서 미국을 재차 압박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려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검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돼도 끝까지 추적해서 체포하겠다, 이 같은 입장입니다. 체포영장 문제가 미국과 이란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큰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불씨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에 미국의 대응이나 이란의 어떤 발표를 봐서는 이러한 상징적인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행위일 뿐이지 아무래도 이것이 커다란 불씨,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군사적인 충돌로 이어지는 커다란 불씨는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인터폴도 그렇게 심각하게 대응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대응으로 그렇게 큰 갈등에 다른 계기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핵 협상 간에 금년 10월로 종료 예정인 이란에 대한 제재, 이런 제재에 대한 연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거나 또 미국 내에 있는 어떤 불안 요소, 위기감을 트럼프 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용을 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환 한국외대 교수였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상징적인 행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깊은 반감이 반영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막말 제조기로까지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따라 이란의 분노는 더욱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JTBC가 요즘 집중 보도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죽지 않고 일할 노동자들의 권리 문제가 그렇고요. 이번에 또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검찰의 기소권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잘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피해를 본 시민들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나온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25살 권대희 씨는 2016년 9월 성형수술을 받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이었습니다. 2018년 JTBC는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권 씨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수술실 CCTV 영상입니다. 권 씨는 수술 중 3,500cc의 피를 쏟아냈습니다. 수혈은 없었습니다. 의사는 다른 수술실을 오가며 여러 환자를 동시에 수술했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수술실엔 간호조무사만 있었습니다. 의료 전문기관 6곳에서 12번의 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도 의사의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긴 건 적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지난해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3명, 간호조무사 1명을 검찰에 보냈습니다.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담당 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만 재판에 보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가 빠졌고 의료 전문기관의 감정과 경찰 수사를 뒤집은 겁니다. 간호조무사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불기소가 타당한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대검찰청엔 사건을 담당한 A검사의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도 낼 예정입니다. 권 씨는 경희대학교 홍보대사였습니다. 제게 희망은 나중에 내가 30살이 되었을 때 내가 20대 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됐습니다. 그 안엔 권대희 이름 석자가 남았습니다. 내가 너 죽음 헛되지 않게 하겠다. 매일 내가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한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빠진 것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유족들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유족은 A 검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살인 죽인 거에 대해서는 겁을 내지 않는다. 의료법 위반을 제일 겁을 낸다. 대의가 죽음으로 가게끔 유도했는 매개체와 그다음 대의가 사망한 원인인데 A 검사는 여러 증거물을 살펴봤습니다. 7시간 30분 분량의 수술실 CCTV와 의료 전문기관 6곳에 12차례 감정도 있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넘친다고 유족은 말합니다. A 검사도 이런 수술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공소장에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도 말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적용이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면허 정지 또는 영업 정지 되거든요. 그러면 병원은 받아야 돼요. 벌금 보는 거 30만 원이 나오고 이것들을 되게 무서워해요, 병원들이. 그럼에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뺐습니다. JTBC는 이 사건과 관계없는 변호사 3명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라고 답했습니다. A 검사와 성형외과 측 변호사는 서울대 의대와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대학교 동기인데 이게 뭐 변호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사건은 아니라서요. 사실은 그런 의심 때문에 더 세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족은 친구 사이여서 벌을 받더라도 병원 문은 열게 해준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A 검사의 입장을 취재진에게 대신 알려왔습니다. 특정 시점의 조치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반드시 동일하거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소된 3명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 중이고 이 성형외과는 지금도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독점에 반발하면서 의사 일정 보이콧에 돌입한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추경 심의 기한을 11일까지 연장할 경우 심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상임위원 재배치를 위한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고요. 본격적인 활동들을 시작했는데 현재 보이콧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조만간에 복귀할 거다 이런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장 잘 투쟁할 수 있는 장소는 국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뺨을 두들겨 맞고 바로 돌아서서 웃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국회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임위원 배치 명단 작업을 하고 있다고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복귀 시점 언제쯤이겠습니까? 참 재헌 국회 이래로 최초로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상임위를 이리저리 배정했는데요. 국회의장께서 이 조치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이고 무모한 일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국회의원의 상임위 배치에 관한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권한쟁의를 오늘 낼 테고요. 그다음에 이 강제로 배정된 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들의 이 능력이라든지 이 전문성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한 상임위 조정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것이 끝나면 국회 복귀가 언제 되든 간에 의원들은 각자 배정된 상임위 활동을 열심히 할 걸로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쪽의 추경 심사 기간을 11일까지로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셨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는 3일까지 추경안 심사를 끝내겠다고 하는 방침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연장을 하면 참여하겠다보다는 네. 연장해야 한다고 저희들 주장을 하고 있죠. 올해만 들어서 3차례나 추경을 하면서 IMF 때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무려 100조가 넘는 빚을 내서 이 빚은 몽땅 우리 자식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퍼주기 예산을 하는데, 예산 자체도 일회성 알바 예산부터 또 코로나 방역 예산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방역 예산은 0.8%밖에 였지 않는, 결국은 이 정권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빚을 내서 우리 자식들의 돈을
강제로 가지고 와서 흩어서 때우는 이런 추경을 하고 있는데 지금 3일, 4일 만에 35조를 심사하겠다는데 네. 무려 하루에 10조를 그냥 통과 의례로 보내주는 것이거든요. 7월 임시국회가 없고 7월 3일 날 국회가 끝난다면 또 모르겠으되 연이어서 임시국회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 7월 3일까지 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허겁지겁 이 국민 혈세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상임위는 30분 만에 끝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늘려서 일주일이라도 늘려서 꼼꼼히 더 보고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자. 그렇게 심사를 하겠다면 우리는 참석해서 같이 따지겠다. 그러나 7월 3일까지 불과 3, 4일 만에 35조를 자기들이 각본대로 이 청와대나 정부의 요청대로 하는데 우리가 덜러리 설 필요는 없다. 이게 우리들의 공식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 민주당과 정부가 얼마나 무모하게 국민 세금을 그냥 끌어다가 흩쳐버리고 빚은 자식들에게 남기는 것인지,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지도 않고 1차 집행이 아직 거의 되지도 않은데도 돈을 배정하고 소위 알바성 예산이라 그래서 무슨 오래된 데이터를 였는데도 수천억을 갖다 쓰고 이 참 통탄할 일입니다. 이런데 이것도 내일 모레 7월 3일까지 얼렁뚱땅하고 그냥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네, 민주당이 예비 심사를 진행하면서 3조 원가량을 추가 증액했거든요. 이 부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부분은 정액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할 수도 있지만은 정부 여당은 미리 예산을 다 협의해서 서로 일부 조정해서 하는데 이것을 또 인기 영합성 포퓰리즘적으로 불과 얼마 만에 몇 조를 무슨 꼭 아이들 용돈 나누어 주듯이 하는 이 자체가 이 민주당 정부와 정권이 얼마나 국가 재정을 가볍게 여기고 계획성 없이 쓰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되겠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청구할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어제 제가 관계 변호사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협의를 받았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석 의장께서는 이 본인이 한 일이 얼마나 의회적이고 반헌법적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제가 참 그 자리에서 탁자를 엎어버리고 싶었다고 소회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2차례나 이 의원을 강제적으로 배정을 하면서 상임위 명단을 우리가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폭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임위 명단은 합의 개원할 때 제출하는 것인데 합의 개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원하면서 소위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방 개원하는데 너희들 갈 상임위를 내라. 이것은 항복 문서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지극히 불쾌하고 지극히 고압적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통합당을 향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자 뭐 이렇게 다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협의에 좀 응할 생각이 있으세요? 여야가 머리를 대고 해법을 찾을 것도 없고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헌적이냐 하면 소위 4+1로 통과시키면서 특위가 심의해야 될 58일도 생략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근거라든지 상권 분립 원칙이라든지 이런 데 다 위반해서 위헌 심사가 지금 제청돼 있습니다.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에게 우호적인 야당이 하나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야당 몫으로 둘을 배정했다가 지금 교섭단체 야당은 저희들 미래통합당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에게 위원 추천권이 2명 위원 추천권이 있고 그 두 위원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토권은 야당에게 보장된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비토권이거든요. 우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토권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기들 예상과 달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못 뽑을 것 같으니까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이제 공수처법을 바꾸어서 추천권을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공수처법을 만들 때 이게 대통령의 이 뜻대로 되는 공수처장 임명되는 악법이라고 하니까
야당이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마저 빼앗겠다고 하니까 총선에서 이겨서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제 헌법이나 상권 분립이나 법치주의나 국민들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 안하무인 이 무소불위를 드러낸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언급을 할 수 있는지 아연 실색할 따름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지난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나치게 개입을 했고 그것 때문에 상임위 협상이 엎어졌다. 뭐 이런 비판들을 민주당 쪽에서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적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이 협상은 제가 정권을 가지고 했고 다만 당내 수용 여부는 상임위원장을 맡을 대상인 3선들의 절반 이상이 이런 협상이라면 맞지 않겠다고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오히려 간섭은 이해찬 대표와 청와대가 더한 걸로 보여져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언제까지 이 협상을 하지 못하면 원내대표가 책임져라고까지 압박을 했고요.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 격인지 이제는 자신들이 법사위를 강제로 강탈해 가서 생긴 일을 책임을 저희들에게 돌리고 있고 심지어 야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하는 그런 비열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타이어로 잘 알려진 한국테크놀로지 그룹의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씨입니다. 금융권에서는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의심되고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도 깜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는 하청업체로부터 6억 원의 뒷돈을 받고 계열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달 뒤인 23일, 조 씨는 한국타이어 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조 씨는 사흘 뒤인 26일, 아버지 조양래 회장의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19%대였던 지분은 42.9%로 뛰었습니다. 대표직 사임이 눈속임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가 확정된 경영진은 회사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평가나 주주들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무시가 되고 그냥 아주 기습적이고 불투명한 상태에서 발표되는 과정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 참여연대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회사를 물려받는 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최대 주주가 바뀐 것을 나흘이 지나서야 시장에 알린 건 투자자를 기만한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회사 측은 최대 주주 변경을 규정대로 5일 내에 알렸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2006년 9월에 첫 화를 내놨던 최장수 웹툰 마음의 소리가 1229화를 끝으로 독자들과 작별했습니다. 14년 동안 웹툰은 영화와 드라마가 탐내는 이야기의 보고가 됐습니다. 김나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 계획은 (15년짜리니까) 난 아저씨 직업 선택이 신의 한 수였다고 봐. 일본으로 뻗어나간 인기 드라마도 1,400만 관객을 모은 영화도 모두 시작은 웹툰이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쳐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소재가 되는 웹툰 전성기는 이 만화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작가가 부모님과 형, 여자친구와의 일상을 코믹하게 그린 마음의 소리. 평범한 듯 평범하지 않은 실수와 기행은 사람들을 빠르게 사로잡았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귀를 의심케 하는 안부 인사를 전하는가 하면 허세 가득한 독백을 스스럼없이 내뱉는데 묘한 중독성이 있는 이런 대사들은 유행어가 됐습니다. 애니메이션과 시트콤, 게임과 손잡으며 만화가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도 보여줬습니다. 1229화가 연재되는 동안 쌓인 조회수만 70억 건, 이미 1,500만 개에 달하는 댓글엔 평생 보고 싶다, 이 만화와 함께 성장했다는 팬들의 고별사도 더해졌습니다.
연재 10년 차에 처음 휴가를 갔고 단 한 번의 지각 연재도 하지 않은 작가는 그 사이 만화에도 숱하게 등장했던 여자친구 애봉이와 결혼해 가족을 이뤘습니다. 완결편을 내놓으며 은퇴도 아닌데 너무 절절한 인사는 말라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50년대, 70년대에 나온 옛날 브랜드를 이용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옛날 감성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이끌어낸 신기한 조합들을 이희령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곰표 밀가루 슈퍼장도 나왔어요. 대한제분. 이 밀가루 브랜드는 70년 가까이 됐는데요. 요즘 이렇게 팝콘, 과자, 그리고 맥주까지 전혀 다른 제품에 쓰이면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옛날 밀가루 포장을 본뜬 주방 세제까지 나왔습니다. 호기심에 마셔보긴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저는 맛도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맛을 떠나서 일단 재미가 있어서 좋았어요. 보통 이제 맥주가 저녁에 주로 판매가 되거든요. 회사원 분들이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점심에 오셔가지고 곰표 밀맥주를 다 사가서 이제 검은색 봉투로 담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시 그걸 회사로 가져가야 되니까. 혼자 먹긴 아까워요. 70년대에 나온 이 아이스크림은 올여름 옛맛을 살린 젤리와 과자로 변신해 화제입니다. 옷가게에 왜 이렇게 커다란 약봉투가 있을까요? 열어보니 안에는 피로회복제가 아니라 이렇게 옷이 들어 있습니다. 60년 세월 동안 간 영양제를 상징하던 곰이 슬리퍼와 양말을 장식합니다. 콜라보 이런 거에 관심 많아서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사게 됐어요. 특이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눈길이 갈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제품들은 중년에겐 익숙하고 젊은 세대에겐 새롭습니다. 신기한 조합을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에 기업들이 발빠르게 반응하면서 이색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100만 관객을 모은 영화가 나와서요. 극장가도 아주 오랜만에 활기가 조금씩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특별한 소재의 영화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리꾼을 불렀으니 함께 구경하시면 어떠신지요? 네, 스크린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전문 국악인이 주인공인 영화 소리꾼입니다. 착취와 수탈로 어수선했던 조선 영조 10년, 인신매매된 아내를 찾아 전국을 헤매면서 시력을 잃은 딸 청이를 위해 부르는 그의 노래는 저작거리 사람들을 울립니다. 소리가 도구가 돼서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이 영화, 임권택 감독의 명작 서편제를 보고 영화 감독이 되기로 했다는 조정래 감독의 시대에 대한 이해가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욕창은 겉에서 봐서는 몰라요. 속이 얼마나 깊냐가 더 문제거든요. 사람이 한 자세로 오래 누워 있으면서 곪아가는 상처. 영화 제목이 참 현실적입니다.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엄마와 그 가족들을 비추면서 익숙하지만 그동안 돌보지는 않았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한 가족을 이루는 사람으로 어떻게든 균형을 잡고 싶지만 자꾸만 흔들리는 마음. 이 한 가족의 이야기의 끝이 궁금해집니다. Face looks so angry and happy at the same time. 네, 4마리의 강아지와 12명의 사람이 만들어내는 각각의 사연들. 나를 판단하는데 참 많은 것들을 따져보는 사람들이지만 나에 대해 묻지도 또 계산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마음을 여는 게 매일 나를 맞아주는 강아지라고 하죠. 각기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결국은 모두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귀여운 강아지들의 활약이 담겨있는 영화 해피 디데이까지 개봉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 고위험 시설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의무화되는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개인 신상 정보가 들어있는 QR코드를 찍어야 출입시키는 걸 오늘부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났습니다. 안 지키면 벌금도 낼 수 있고 영업 중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 기간이 어제로 끝나서 오늘부터는 의무가 됐습니다. 의무 적용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은 모두 12종류입니다. 흔히 아는 노래방이나 주점뿐 아니라 그룹으로 모여 격렬하게 운동하는 실내 집단 운동시설, 방문 판매 업체, 뷔페 식당이나 대형 학원 등도 포함됩니다. 이 업장에서는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반드시 찍도록 하고 명단을 관리해야 하는데 제대로 안 하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영업을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도 받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 추적이나 역학조사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 교회에서의 N차 감염이 문제가 되면서 방역당국은 이 교회에서도 이 제도를 의무적으로 하는 대상에 포함시킬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 시범 운영이 되다가 오늘 전면 시행이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장병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오늘부터 모든 군부대에서 시행됩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9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휴대전화 없이 지내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운 만큼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게 병사들의 적응이나 임무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국방부는 시범 운영 기간 보안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이 사진 촬영을 차단하거나 예방 교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느 나라가 대응을 잘했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한국에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세계 30개 대도시에 사는 시민 15,000여 명에게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점수로 매겨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도시마다 한국 정부에 매긴 점수가 세계 평균값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뉴욕, 마드리드, 로마 등 10개 도시에선 한국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시민을 포함해 모든 도시의 평가에서 세계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경험을 통하여 한국이 성공 모델로 부상했다는 관찰은 세계 30대 도시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확고히 입증되었습니다. 자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한 만족도는 타이베이가 가장 높았고 서울, 그리고 대구와 뉴델리, 뉴질랜드 웰링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서울 시민은 정부의 코로나 관련 정보를 신뢰하는 편이었는데 5년 전 메르스 때와 비교하면 6% 정도였던 긍정평가가 코로나 사태에선 81%대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와 관련해 자국 언론보다 해외 언론을 더 믿는 반면 미국과 유럽 쪽에선 자국 언론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재개된 이후 처음으로 학교 안에서 코로나19 전파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앞서 감염된 같은 학교 5학년 친구와 교실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학교는 폐쇄됐고 5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장관과 함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포함한 외교안보 라인이 어떻게 바뀔지에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현지 시간 어젯밤 11시 공식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반중 인사들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등의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형의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회의에서 중국이 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당장 홍콩에 특혜를 주는 규정부터 중단시켰습니다.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14개 나라 국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걸 받아들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실제로 입국을 허용할지는 각 회원국들이 정하게 되고 국가 명단은 2주일마다 다시 검토가 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